그래도 한국이 미국한테 있어서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 의원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의 대표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맞는 그런 의전을 해줍니다. 할 수는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네.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방점을 찍히는 거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차원에서의 그러한 네. 대안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외교안보 경제통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차라리 없으면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은 만납니까 김정은?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첫해.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외되지 않으라고 노력을 해야죠. 노벨상에 대한 희망은 아직도 아주 강하게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오바마도 받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내일 새벽쯤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거기에 가는 우리 정치인들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사실 미국 대통령 취임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긴 한데 요즘 워낙 국내 정치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 신경을 좀 많이 못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 바뀌는 것들 뭐 영향들이 굉장히 또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관계가 우리 외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이 갖고 있는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대외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 동북아 관계도 많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바이든 민주당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기 때문에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진보에서 보수에서 진보로 이렇게 그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 네. 전 정권 지우기를 미국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기조가 많이 변화가 됐죠. 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외교안보 경제통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 가는 정치인들 좀 있잖아요, 몇 명. 지금 윤상현 의원은 아마 이미 출발한 것 같고 나경원 의원 가죠? 네. 김기현, 인요한 그리고 조정식, 김영배, 홍기원 네. 의원 등이 외통 의원들이 주로 가고요. 가고. 네, 조정훈, 네. 김대식 의원 등도 갑니다. 전광훈 목사 가나요? 뭐 간단히 얘기가 좀 있는 원래 것 같아요. 초청장을 받았다고 본인 주장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조금 더 자기가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예. 근데 갔는지 어쨌는지는 근데 아직 가서 그럼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 대한민국과 뭐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어떤 뭐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상황은 돼요? 그 취임식에 가서? 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외통위 그 의원들께서 가시면 그분들이 초청장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카운터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분들하고 다시 특히 이제 의회 분들이 되겠죠. 공화당 의회 분들, 민주당 의회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 외교가 아니라 의회 외교가 되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이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시기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행정부랑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다 하원 의원이나 뭐 거기 있는 외교위원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기로 돼 있다고 하던데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좀 핵심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의원들께서 가실 때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나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분들하고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입장에서도 그 동아시아라든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네. 외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무슨 상원 의원들 혹은 뭐 주에 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티켓들이 간다면서요. 그래서 그 티켓을 이제 자기가 아는 혹은 뭐 자기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요런 프로세스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다양한 분들도 가시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시고 그래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초청장을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분들도 사실 전 세계 많은 왜냐면 이제 우리와 미국이란 두 나라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미국의 그 수많은 뭐 의원들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도 전 세계 다른 각국의 뭐 프랑스 친구 뭐 영국 친구 이렇게 막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나라 중에 원 오브 댐이 이제 우리나라 또 의원들이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와의 어떤 뭐 한미 이런 거를 얘기할 만한 상황은 되나 싶어 갖고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는 건데. 끝도 없는 의심. 저희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네. 이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근처라도 좀 가서 얘기를 넣어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네.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의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이 미국한테 있어서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니, 뭐 중요한 나라죠. 중요한 네. 나라고 네. 그리고 의원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표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맞는 그런 의전을 해줍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난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또 내실 있는 그런 방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임식이 시작됐으니까 네. 사실상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한 3, 4일간 계속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영상은 그래도 귀한 영상 하나 아 있습니까? 봐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아니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 당선인 예. 깨서 무려 춤을 추시더만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댄스는 아니었는데 네. 그 YMCA 노래가 나오면서 이제 약간 몸을 흔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They have everything for your mental enjoy. You can hang out with all the boys. It's fun to stay at the Y. YMCA예요. 네, 흔들흔들 샤워 댄스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보셨죠? 네. 그러니까 다그 트럼프가 대변하는 그러한 그 유권자 계층을 상징하는 거죠. 옆에 그 노동자 그 작업복 입고 네, 현장 노동자, 카우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옆에 인디안,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네.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서 보는 거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YMCA 노래는 뭐 특별한 어떤 상징이 있는 노래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러고 좋아하시는 건지. 그래요? 근데 몸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YMCA가 뭐 어쨌든 저 청년 단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독교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이런 쪽에 그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래를 취임 선택할 행사도 수있죠. 되게 여러 개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 지지층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파티도 하죠. 그리고 19일날 그런 행사도 하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네. 마가 네. 지지층이 모여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고 어떤 축하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일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다음에 이제 공식 만찬과 이런 축하연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차이라고.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백악관에서도 골프 하고 의회도 파티도 하고, 갔다가 네. 뭐 퍼레이드도 좀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들었던 뉴스들은 네. 취임하는 날 네, 뭐 그 한 주도 아니고 그 당일 네. 행정명령을 뭐 맨 처음에 뭐 40개 얘기하다가 지금 뭐 100개, 200개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네, 워딩이 매우 귀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내일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아주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내일 저녁 해가 질 때쯤에는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이 끝날 것이다. 내일 취임사에서 소개할 국경 보안 조치는 우리 국경을 복원하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요? 뭐예요? 하겠다는. 행정명령 100개씩 막 그냥 쏟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일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바꿔서 하는데 여기는 법을 바꾸기 전에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행정명령을 그냥 막 돌리죠. 행정명령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따분한 얘기인데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해석을 하면 행정명령인데 이그제큐티브는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방 그 관료들한테 내리는 그 지침이에요. 대통령령 같은 거. 그렇죠. 대통령 같은 걸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그 관료들에게는 그 국내법적으로 이게 그 어떤 그 제약을 주고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뭐 의회 그런 쪽에 뭐 그 권한이라든지 뭐 강제는 없더라도 그 관료들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강제성이 있으면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말씀해 주처럼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내법적으로는 행정명령도 이제 그 국내 법과 또 거의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야당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좀 예고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 다는 몰라도 대표적인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3%께서 뭐 말씀 여기는 그러니까 3%께서 정프로께서 네네. 네. 3%에서 좀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앵커께서 그러면 그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한 말이 뭐가 네. 있었어요. 그 대선 캠페인 동안에 했던 불법 게. 이민 막겠고. 네, 그래. 그 이민, 그 네. 남북경 문제,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얘기했죠? 뭐 관세 얘기. 네. 관세.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많이 했던 게 했던 그 정부 개혁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행정부 축소하고, 네, 에너지. 시추 뭐 이렇게 그 줄일 보조금 뭐 이런 거. 보조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부가 취임 100일 계획을 세워서 뭔가 정권 초기에 뭔가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네. 트럼프도 2기잖아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재선이 이제 또 3선이었기 때문에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제 몰아붙일 가능성. 예, 그렇죠. 예. 중간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빠르게 밀어붙여야 되고 1기 때 비해서 지금 2기 때는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다 모아놨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잘 듣는 예스맨만 모아놨죠. 거기다가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취임 100일 동안에 300개 정도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다. 그 첫날 100개를 한다 그런데 네. 물리적으로 100개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쵸. 그 대통령이 하기는 좀 어렵죠. 읽기도 왜냐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 같은 경우에 12시에 취임식하고 이제 퍼레이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그 백악관들 이동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려면 네. 그래서 한 30-40개 정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은 임남국경 문제.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대규모 추방 이런 부분이 워낙 강하게 대선 기간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들어오겠죠. 불법 이제 이민자를 내보낸다. 이민 문제, 에너지,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정부 개혁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구성하지 않을까 다 해놓고 하죠. 또 사인만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사진 찍고 막 거기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하다면 뒤에 네. 또 이렇게 지지층도 좀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마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세팅을 해야 되니까 제 말씀은 취임 첫날 100개를 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한 것들 30-40개 정도가 네, 쏟아질 그리고 사진 거다.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사인한 거 네. 이렇게 들고 그거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 3-40개 정도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인과 사진 촬영 시간을 고려했을 때 30-40개 정도가 될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그분한테. 예. 근데 이제 관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관세 폭탄, 뭐 거기서는 보편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뭐 몇 퍼센트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 관세, 그러니까 유니버설 베이스라인 테리프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관세를 사랑하는 건 알겠고 관세를 이용해서 어떤 그 미국의 그 경제 이익이라든지 안보 이익을 지키려는 건 알겠는데 대선 기간에 보편적인 기준 관세를 얘기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거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 관세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인 관세율을 매기는 거예요. 그게 네. 기준 관세잖아요. 네. 관세 기준. 그래서 지금 3% 내외인데
그거를 갖다가 10% 최소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모든 수입법에 동일하게 기간에 상관없이 매기게 된다면 그거는 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 연방법으로. 근데 그게 법을 만든다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하원 다 통과해야 되고 막 그 안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할 거고 여당 내에서도 지역 이해 관계에 따라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도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취임 초기에 법을 바꿔가지고 관세율을 바꿔버린다. 이거는 지금 어려울 거예요. 취임 100일 플랜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기준 관세를 그 관세율을 갖다가 적용하는데 국가별로 한다든지 업종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보편적인 관세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단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 상식성이 큰 분야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나 철강 같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때리기. 를 정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네. 물론 이건 또 음모론 수준의 이제 그냥 추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달러가 강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국에 뭔가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에는 이걸 반드시 100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 90달러만 받아도 돼. 왜냐하면 예전엔 뭐 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까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요? 가격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다 올려버려. 그리고 강달러야.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수출 가격을 좀 인하해서라도 혹은 뭐 관세 내더라도 괜찮은 수준으로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는 미국 물가는 원래 이제 관세 올린 물가 물가 올라가야 오르잖아요. 되는데 네. 수입 가격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원가를 깎아버린다. 물가는 안 올라가고 대신 관세는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면서 정부 돈은 남아돌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줘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 이런 걸 지금 혹시 미국이 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달러 유지를 계속 하는 거 아닌가? 천프로가 말씀하신 게 예. 프로님 말씀하신 게 이게 정확하게 트럼프 캠프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매일 같이 그러니까 합니다. 그 음모론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비슷해요. 그 트럼프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비슷해. 아, 제가 트럼프 네.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 네. 트럼프 쪽에서 당선 측에서 얘기하는 거를 아, 그래요? 그럼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세를 올리게 되면 그 가격은 알아서 외국 제품들이 만들 거다. 왜냐하면 미국산 제품하고 가격 경쟁이 안 맞으면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살을 깎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네. 가격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하는 게 예전에는 그게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될 네네네네. 그런 가격을 이제는 해외 기업들이 감당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미국 내에서는 법인세 감면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예.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의 삶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그거의 바탕에는 이제 법인세 감면도 있지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네네네네. 시출해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그만큼 유권자들이 그다음에 중산층이 쓸 수 있는 그게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정부 규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지출 갖다 줄여버리면 네. 그만큼 세금을 덜 걷어도 된다. 아.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세 하나로 그게 다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래서 거예요. 이렇게 연계 다 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관세라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서 돌아가는데 경제학자들이 볼 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거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보복 관세가 들어올 거다. 네.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우리들하고 뭐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아니 미국이 수출하는 게 없잖아. 아.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 내면서 수출할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미국은 수입만 하지. 미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USA 뭐 산 거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 농산물. 농산물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음. 유럽에다가 저기 위스키도 많이 팔고요. 있어요. 네, 그럼요. 자동차도 다양한 거 많이 얼마나 팝니다. 돼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보복 관세를 할 네. 거고요. 네. 중국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도 만만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대표적인 늘 만성 적자 국가잖아요. 네. 대신 이제 그거를 전 세계 달러 수출하면서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이게 좀 뿌락지 시킨다 그러나 하여튼 뭐 약간 좀 중화시키곤 있는데 네. 나는 행정명령 중에 이번에 트럼프가 그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인터넷 있고 우리나라도 인터넷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인터넷을 신청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해라. 이런 행정명령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이건 저희 광고 시간이 잠깐 저한테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네. 커피 한 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새로 인터넷을 신청하게 되면은 최대 48만 원의 축하 지원금 그리고 통신사를 변경하실 땐 30만 원 또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시면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또 현금이 난 싫다. 난 돈 싫은 분들 있거든요. 가끔. 아니 난 돈은 됐어. 난 그런 사람도 어차피 있어요. 통장에 많으니까 난 돈은 아, 됐다. 이런 분들은 삼성 55인치 TV로 받으셔도 됩니다. 아, 55인치 뭐 최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제가 한 75를 봤더니 너무 그건 부담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집이 좁으면 55랑 거. 55가 제일 딱 좋습니다. 55인치 TV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지인 추천 시에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있으니까 1670에 2571로 전화 상담 받으시거나 혹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인터넷 집에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예. 몇 년째 똑같은 거 쓰시잖아요. 예. 바꾸셔야죠.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비교원 진출한 줄 알았잖아요 지금. 네, 되게 아유 긴장이 받아서 깜짝이야. 어려웠어요. 네, 예. 여튼 트럼프 행정명령 네네, 정신 좀 차릴까 봐요. 네. 관세 얘기는 요 정도 관세. 해보고요. 하여튼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관세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전기차나 뭐 이런데 네, 보조금 다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열심히 달렸던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막차 탄 회사가 있긴 있던데 보니까. 그래도 예. 그것에 걱정이 많죠. 실제로 그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을 뵙고 말씀을 이제 워싱턴에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뭐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한국에 있는데 네. 미국 시장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맞는 그런 제조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천만 돈을 투자해가지고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 공장 엄청 많이 짓고 들어갔어. 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특히 뭐 전기차나 배터리라든지 친환경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보조금이 없으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네.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여타 어떤 좀 그 싼 지역에서 들어온 것 갖고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면 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새 차 같은 경우 7,000불 정도를 한 차당 한 대당 이렇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산 전기차 들어오는 거를 그 어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완전히 폐지는 못하더라도 폐지하고 싶어도 폐지하게 되면 그럼 미국 내에서 한국이 생산한 전기차를 만드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아시는 얘기 나온 것처럼 그게 이제 남부 쪽에 많기 네. 때문에 거기다 공화당 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화당 유권자들이 거기에서 그 생산시설 일을 하실 건데 어떤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네. 수익이 안 났잖아요. 네. 그럼 그 공화당 정부가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에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는 안 될 거다. 아, 일방적으로 하고 그렇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타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 지는 걸 갖다가 축소를 하고 네.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 바꿔버리면 그걸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식으로 바꾸고 어떤 한국이라든지 여타 외국 기업들, 미국에 진출 외국 기업들이 차별을 두면 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미국 기업들 주니까 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전기차 보조금 다 폐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몰이를 할 거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받으니까 미국 노조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나가면 사실상 큰 그 여론의 반발도 없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이 이제 그 해외 기업들이 어려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가 그러한 좀 제외되거나 축소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혜택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로비는 사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뭐 무슨 자동차 회사들 이런 데들이 일일이
배터리 회사 이런 데서 일일이 가서 뭐 하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지금 엄청 쓰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각 개별 기업이 공식적으로도 후원을 많이 하고 로비 자금을 쓰고 그렇죠. 있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내 정치적 혼란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국내 정치가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외교 안보 경제 정상이 잘 돌아가게 되면 즉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네. 그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정상회교 자기가 만나 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데일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어떤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위급에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새로 들어오는 정부하고 만나서 뭔가 뭐 해군 함정 갖다 뭐 그 수리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주고받기를 한다든가 그 선제적으로 정말 그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하고서 한번 해보자 밀어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 권한대행이 있긴 하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데 그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협상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다 보고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네.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히는 거지. 말씀드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차원에서의 그러한 네. 대안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컨트롤타워 부재가 외교안보 경제통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없으면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못 들은 걸로 아니 제 말은 트럼프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집중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우리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네. 일단 얘네는 후순위로 밀어두고 다른 나라들이랑 얘기를 먼저 하고 나면 아. 좀 보고 있다가 우리도 아. 우리 차례가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보통 트럼프는 초반에 막 달리잖아요. 몰아치니까 네. 요 소나기는 좀 차라리 네, 우리가 피하고 가는 게 없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피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네. 이게 뭐 그렇게 위안을 가지시면 사무시면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어쨌든 취임 초기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선순위가 뭐 중국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하마스 전쟁 뭐 이런 부분에 가 있긴 합니다만 그 유럽 동맹 때리기를 관세라든지 방위 문당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 앞에 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숨을 돌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유럽이 좀 더 오랫동안 네. 그 버텨주면서 두드려 맞아주기를 좀 바라고 있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먼저 살아야죠. 뭐 그런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그러면 트럼프가 유럽만 때리고 우리를 안 때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이제 그 지켜볼 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다. 네. 네. 그 관세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그나마 뭐랄까 조금 숨통 튀는 혹은 좀 괜찮은 분야가 또 조선 쪽 아닙니까? 조선 쪽은 그래도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고 하여튼 미국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조선을 꽤나 신뢰 내지는 우리의 조선과 뭔가를 많이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 견제의 핵심이거든요. 해군력이. 그러니까 네. 대서양을 놔두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군사력이 해군력과 공군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군 함정 건조 속도를 보면 전체 함정 수도 중국이 많고요. 훨씬 더 빠르게 그 중국이 따라오고 어떤 있죠. 최첨단 그 해군 함정을 만들고 있고 지금은 미국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해군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그 위기감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 국내법적으로 그 선박 그 보수라든지 해운업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배타적인 권한을 갖다가 국내 기업들을 줬는데 이게 경쟁력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준 거예요. 한계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선박의 뭐 수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되질 않아요. 네. 근데 중국은 빠르게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하려면 우리밖에 없지 뭐. 그렇죠. 그 동맹밖에 없잖아요. 한국, 일본밖에 네. 없는데 그러나 한국이 더 그 역량이 뛰어나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이라든지 미국도 SMR이라고 그래서 소형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해서 그 설계 기술은 좋은데 네. 제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안 맞고 어떤 여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어떤 방사능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합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우리가 분명히 혜택을 보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 그래요.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대신 다른 분야들은 조금 피해가 예상되거나 매우 잘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다. 우리 산업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큰 틀을 본다면 그 동맹이 잘 유지되는 건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 돈 너무 그렇게 트럼프가 외치니까 그러면 그 돈을 줄 때 우리도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되느냐. 이랬을 때 트럼프 미국이 세니까 갖고 있는 칩보다 수단보다 우리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칩은 없고 상대가 부자인 경우에는 이제 올인 전략 국가는 그러면 안 되지. 네, 큰일 납니다. 해서 아닙니다. 해야 네. 되는데 여튼 뭐 우리의 지금 이제 산업 쪽으로는 그 정도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한대사죠. 주한 미 대사 네. 예. 그 누가 옵니까? 혹시 지금 예측되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없고, 예, 트럼프 일기 때도 그 주한대사 자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오시기 전까지 1년 이상 공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네. 일기 때는 워낙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선이 느렸어요. 네. 근데 이기 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정돼 예,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셸 박스틸 그 하원 전 네. 하원 의원이라든지 앨리슨 후커 예전에 NSC 그 보좌관 그분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뭐 한인이시고요. 앨리슨 후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워낙 오랫동안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한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어느 분이 오셔도 크게 한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네. 한국에 대한 이해가 워낙 폭넓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을 큰 문제 것이다. 없을 거다 생각하죠. 네. 김정은 만납니까? 김정은 만날 거라고 그 예상을 하고 있죠. 첫해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도 중요할 거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상이 만들려면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로비스트라든지 에이전트가 움직여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겠어요. 뭔가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규모도 과거만큼 이렇게 큰 규모에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정상이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규모도 크고 이렇게 막 활발해야 되는, 다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북한이 그때랑은 다르게 러시아랑 상당히 많이 가까워진 상태잖아요. 공식적으로도. 근데 트럼프가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뭔가 실익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북한이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뭔가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재를 풀어놓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팍팍하게 살잖아요. 그것도 중국하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사는데 북중 관계도 요즘 별로 안 좋거든요. 러시아에 붙으니까 네. 중국이 되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과거만큼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는데 중국이 도와주는 규모, 러시아가 도와주는 규모를 보면 러시아는 중국이 도와주는 규모 10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버티기는 하지만 네. 궁극적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오래는 못 가는군요. 그렇죠. 북한도 이제 주판을 셈법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뭐 동맹을 맺어가지고 현재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겁니다. 그 상황을 봐서.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를 모색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도 러시아를 그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미러 관계도 트럼프와 푸틴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출구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문제도 그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그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고 대북 확장 억제력을 그 강화하는 데만 방점만 찍혔잖아요. 그래서 남북 대화라든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북한을 도와주거나 인도적 지원 이런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입지가 좁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를 보면 북한과 미국이 만날 때는 한국이 꼭 중간에 서가지고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계획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이 딱 보고 이건 괜찮다 해보자 이래가지고 육자회담이라든지 남북미라든지 이렇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조태영 그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이 아이디어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그걸 해야죠. 그걸 해가지고 미국과 소통을 해가지고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이제 북미의 대화는 아마도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되는 그 이후로 아마 시점으로 따지면 그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북미가 만나는 거는. 그래도 중간 선거 넘어가면 이제 레임덕이 올 테니까 그 이전에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우선순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거 하고 그래 출구 좀 모색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관계도 좀 개선하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도 좀 받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노벨상에 대한 희망은 아직도 아주 강하게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 오바마도 봤는데 그 자기가 출마를 하게 된 그 정말 싫어하는 오바마도 봤는데 그리고 오바마가 2016년에 그 요번에 그 트럼프 당선인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그 만나잖아요. 정권 교체 시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정권 교체를 또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지도자가 만나갖고 막 그 나오는 게 백악관에서 보여지거든요. 네.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 16년에도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오바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외 정책 문제에서 북한 문제를 꼭 해라 이렇게 진짜 당부를 하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도 못한 걸 내가 내가 한다면 한다. 대단하지 않겠느냐. 바이든도 못한 걸 내가 한다면 역시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죠. 그러면 뭐랄까 우크라이나 혹은 이제 이스라엘 요쪽 전쟁을 잘 마무리하면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만약에 혹시라도 받게 되면 북한 문제는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왜냐면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에서 성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내 책임에 하나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받고 있고. 한 그 번 더 문제도 간다. 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기 때 보면 네. 그래도 북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분이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참모들보다도 존 볼튼 같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막 그 안 된다고 막 네. 그렇게 막 그 강하게 반대한 분도 있는데 네. 그나마 가장 미련을 갖고 그래도 관계를 바꾸려고 했던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기대는 대선 걸어볼 그런 만하다. 기대 걸어볼 만하고 어떤 현실적으로 이제는 재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그 정치적 결정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잘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이 예를 들어 북핵에 되게 예민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핵 뭐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본인에게 도움 되나 안 되나 그냥 요 걸로 많이 좀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분들은 전형적인 엘리트 워싱턴 정치인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라든지 뭔가 가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전형적인 정치 셈법에서 좀
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뭐냐. 네네네. 이게 내가 움직일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 네. 돈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거래적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행태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방위비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마다 여쭤보는데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체결이 된 거잖아요. 우리 그럼 언제까지 2030년까지는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EU, 나토 동맹에 대해서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한 3% 정도까지, 오늘 3%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3%까지 올리라고 네. 막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 올리는 데까지 32개 회원국 중에 23개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토 동맹 다음 어디겠어요? 한국, 일본, 뭐 사우디 이런 국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또 그 머니머신이라고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하자 협정을 바이든이 잘못된 협정을 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냥 버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30년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 뭐 임금 주고 다 마련이 돼 있고 국내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버티면 돼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트럼프 그 행정부가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물겠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동맹이 중요하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그 우리가 양보해 준다 이러면서 좀 돈 좀 올려주는 거 얘기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주고받기를 시도해 봐야 되는 거고 트럼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뭐 9배 10배로 올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항목을 바꿔야 되는데 네. 우리 외교동이 그건 잘하거든요. 협상할 때 못 아. 올려준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래서 트럼프 때 일기 때도 결렬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원칙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소폭의 어떤 그 증액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뒤에서 뭔가 그 우리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부분을 받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위비 협상이 이거는 왜 해도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세게 던지고 또 네.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처할 게 너무나 많은데 현재는 우리 누군가가 대처할 주체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 그래서 꼭 누가 없더라도 또 각 부처 등에서는 이 대처에 좀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아주 원론적인 생각만 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국내 정치적인 혼란이 해결이 돼야 외교 안보라든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좀 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내주셔서 우리 정부에서 혹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교수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예, 미력 하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미력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네, 함께해 주신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트럼프의 변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최은경 기자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아, 좋아요 네. 눌러달라. 네, 좋아요도 누르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추석이란다.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요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장르만 여의도몰에서 여러분이 설 선물. 선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너무 상품들만 봐도 감사의 마음이 막 맞습니다.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예. 자, 많이들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